자,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의 전가와 기차까지 봤었죠. 네. 자, 오늘 이어서 조세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펴시면 돼요. 263. 네. 네. 네, 오늘 먼저 조세의 전가, 네, 조세의 전가와 기차는 지난 시간 했고요. 자, 합니다. 동결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결 효과. 네, 동결 효과가 뭔지 뜻을 아시면 돼요. 동결 효과는요, 양도세를 중과하면, 양도세라는 것은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양도세? 공급자. 양도세 언제 내요? 누가 내요? 집 한 사람이 내요? 집 산 사람이 내요? 집 한 사람. 그 사람 공급자야, 수요자야? 네, 양도세는 공급자가 내죠. 양도세는 공급자가 내는 겁니다.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켜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공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기억이 안 나요? 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는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격은 상승하죠. 네. 이거를 우리가 동결 효과라 그래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주는데, 특히 공급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 특히 양도세를 중과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네, 뜻을 아셔야 돼요. 동결 효과의 뜻. 네, 동결 효과 뜻. 자, 그 다음. 네, 토지 단일 세론인데 26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동결 효과 나오고요. 거기 보시면 양도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 보이시죠? 네, 그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263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보충학습이 있어요. 찾았어요? 네, 그 토지 단일 세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설명드립니다. 제가 앞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죠.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자에게 그 세금을 어떻게 한다? 떠넘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떠넘깁니까? 가격을 올려가지고 조세를 떠넘긴다 그랬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준다 그랬잖아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세금이 없었으면 10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세금을 부과하니까 8개만 만들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 배분이 좀 잘못된 겁니까? 세금 때문에 자원 배분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죠. 세금이 없었으면 10개를 만들었을 텐데 세금 때문에 공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원 배분의 왜곡이다.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는데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네. 그래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근데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야. 공급이 완전 비탄력.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의 증가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건? 그렇죠. 조세의 증가가 안 일어나요.
그죠? 자, 두 번째요. 여기서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균형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수직이니까 균형량 불변, 즉 양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하고 자원 배분이 왜곡이 일어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든다는 말은 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자원 배분의 조세의 증가가 안 일어납니다.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이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자원 배분 왜곡도 일어나고 하니까 세금을 부과하니까 저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세금을 부과해도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금 부작용이 없죠. 자,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 세금의 부작용 때문에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이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더라. 그럼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우리가 배운 거 토지잖아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 아닙니까? 수직. 그죠? 그럼 만약에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해. 그럼 토지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럼 토지세는 부작용이 없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세금이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토지세는 괜찮다. 토지세는.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자 하고 하는 게 토지 단일세론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교재 봅니다. 263페이지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의 3번이에요. 3번. 다른 글자는 놔두고요. 파란색만 보겠습니다. 토지 단일세 이외의 다른 조세는 철폐하자. 보이세요? 토지세만 남겨놓고 다 없애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토지 단일세론. 그러면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거는 국가 재정을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세만 가지고 국가 재정이 다 충분할까?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토지세만 남겨두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된다고 그래야 되겠죠. 이 사람 입장은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이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거든요.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한다면 토지세 수입만으로도 재정을 충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토지세만 남겨두자 그러지,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토지세만 남겨두자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3번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2번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그는 토지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 가치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공급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아 토지 단일세의 부담은 누구에게만 귀착된다? 공급자인 지주에게만 귀착돼. 그 말은 조세의 증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수요자인 임차인에게는 전혀 증가되지 않는다. 그리고 6번에 토지의 수급량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왜 동일해요?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죠? 자원 배분에 왜곡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맞습니까? 그래서 토지세는 세금이 가지는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토지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세금은 다 없애자. 이게 토지 단일세론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 정책까지 다 봤어요. 자, 이제 투자론 보겠습니다. 투자론 280페이지.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투자란 이런 게 있네요. 투자가 뭔지만 간단히 볼게요. 뭐 시험에서 물어볼 정도는 아닌데. 자, 투자란 현재의 지출과 미래의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 이런 말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내가 돈을 1억을 갖고 있어요. 이 1억을 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써버리는 게 소비예요, 소비. 확실하죠. 돈 써버리면 확실하죠. 이제 결과물이 바로 나오니까. 내가 1억 주고 물건을 사면 1억이란 물건이 나한테 오잖아요. 확실하죠.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내가 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은 불확실하죠.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하고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현재의 확실한 지출은 내가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돈을 투입하는 행위를 뭐라고 부른다? 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투자, 여기서 자 보세요. 투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취득, 보유를 운용이라고도 그럽니다. 처분. 그 투자는 취득, 운용, 보유,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3단계. 이때 내가 건물을 샀어. 임대를 해. 뭐 처분을 했다. 뭐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이 매각이죠. 네. 자, 보유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합니까? 임대 수익 같은 거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때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이득이라고 그래요. 소득이득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보유 단계에서. 보유 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뭐라고 부른다? 소득이득. 자, 처분할 때도 수익이 발생하죠. 시세 차익 같은 거. 이때 수익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득. 자, 그런데 투기는 취득과 처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투기는 보유 운용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말은 투기는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소득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뭐를 목적으로 한다?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그렇죠. 단기죠. 단기 차익. 그래서 우리가 투기를 얘기할 때 보유라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되고 소득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도 나오면 안 되겠고, 상대적으로 투자에 비해서는 어떻다? 단기 개념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단기는 기간이 짧다는 뜻이에요. 단기 차익.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장점 1번에 지렛대 효과. 이건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지렛대 효과. 그리고 절세 효과가 있네요. 절세 효과가 뭡니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을 절약. 줄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분. 부동산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하고,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사업자들이, 개인은 그게 아닌데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살 때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그럼 그때 이자는 사업소득 낼 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 살 때는 그건 아니고요. 사업자들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데, 절세 효과의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구매력 보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돼 있죠. 지금 부동산 투자의 장점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지렛대 효과 있었고요. 1번에. 2번이 뭐였어요? 절세 효과. 네.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가 뭐냐?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위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걸 인플레이션 해지 또는 구매력 보호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뭐냐? 자, 우리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리고 실질 가치가 떨어져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을 때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화폐를 가지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교재 한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에 해당하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원의 희소성이 커지는 인플레이션 시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에요. 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거기 낮은 황금성 돼 있죠. 이 황금성이라는 거는 현금화를 얘기합니다. 현금화. 그럼 낮은 황금성이라는 거는 현금화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팔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비싸다든지, 뭐 법적인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잘 팔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현금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싸게 또 갑자기 급매로 어쩔 수 없이 또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황금성이 높은 게 아니고 뭡니까? 낮죠. 낮은 황금성, 현금화하는 게 어렵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낮은 황금성은 유동성 위험이 높다는 뜻이에요. 낮은 황금성, 유동성 위험이라고도 그래. 자, 두 번째. 자, 그 교재 보시면요. 4번입니다. 수수료 부담 등 거래 비용 부담이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부동산 투자는 다른 주식 투자와 같은 거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 부담이 크다. 대표적인 중개 수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요. 5번에 법률의 복잡성 이런 말 있나요? 네. 법적 제한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불가역성이라는 게 있죠. 네. 이게 우리 전에 배웠던 비가역성을 얘기합니다. 비가역성 기억나세요? 네. 부동산 문제의 특성을 댔는데 한 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게 비가역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잘못 투자하면 환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부동산은 쪼개기가 어렵죠. 불가분성이라 그럽니다. 쪼개서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건물을 10층짜리 샀는데 3층만 일단 팔게. 또 2층만 쪼개서 팔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에 비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내가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뭐 1,000주만 팔 수도 있고 2,000주만 팔 수도 있고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분성이야.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쪼개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높은 수수료. 법적인 제한이 많다. 불가역성, 불가분성,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여기 지렛대 효과가 있었거든요. 자,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하기 전에 용어, 수익률과 관계된 용어 좀 몇 개 볼게요. 총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총수익률. 총수익률은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입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유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에요. 자, 이 건물이 10억짜리예요. 투자자가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 네,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네, 10억. 근데 이 건물을 살 때 내 돈, 자기 자본이란 건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은 4억밖에 없었어.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은 걸 남의 돈이다. 타인 자본, 부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타인 자본은 얼마입니까? 6억이다. 6억. 그래서 이 사람 4억과 6을 합친 10억이 총 투자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총 투자액 10억을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합쳐졌다 그래서 총 자본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럼 총 자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부채를 합친 걸 뭐라 부른다? 그럼 총 자본이란 말이나 총 투자액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자, 여기서 남의 돈,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60%죠.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거기서 타인 자본, 부채. 자, 앞으로 저는 이제 타인 자본이란 말보다는 부채란 말을 자주 쓸게요. 우리 학계론에서는 타인 자본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부채가 6억이죠. 그럼 이게 0.6 아닙니까? 60%잖아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부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나온 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고요? 대부 비율이라 불러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 나온 김에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 4억이죠. 근데 부채는 얼마죠? 6억이죠. 1.5입니다. 1.5. 150%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부채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은요. 총 투자액 중에서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부채 비율은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분모가 달라요. 이거는 좀 알아놔야 돼요, 사실은. 됐죠?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느냐? 총 수익률이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아닙니까? 근데 총 투자액을 총 자본이라고도 그런 데 했잖아. 그래서 총 수익률을 총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총 수익률이나 총 자본 수익률이랑 같은 말입니다. 종합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세 용어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같은 말.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이 뭔데요?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네. 자,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자기 자본입니다. 아까 총 수익률은 총 투자액이었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니까 분모가 뭐라고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 그럼 자기 자본에서 순영업 소득.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순영업 소득은요. 순영업 소득은 총 투자액이 벌어들인 돈이야.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은 내 돈, 자기 자본하고 남의 돈, 타인 자본이 같이 벌어들인 돈이 순영업 소득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 돈이 어느 정도를 벌어들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돈이 어느 정도를 벌어들였느냐를 알고 싶은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야. 근데 순영업 소득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이 같이 일해서 벌어들인 돈이죠. 그럼 이 순영업 소득에서 남의 돈,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줘버리고 나면
이거는 네가 네 때문에 번 거야 하고 줘버리고 나면 뭐만 남아요? 내 돈이 일한 게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빼느냐? 이자 비용을 뺍니다.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남의 돈에 대한 대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치가 오른 게 있으면 가치 상승분을 더해요. 여기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이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자, 세 번째, 저당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이 저당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을 얘기해요. 이자율. 다른 말로 타인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타인 자본 수익률.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계산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렛대 효과.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1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요? 10억.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건물이란 말이에요. 자, 이 건물은 갑은 자기 자본 10억으로 이 건물을 살려고 그래요. 그 말은 갑은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갑은 전부 자기 자본으로 구입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는 부채를 사용한다, 안 한다? 부채를 사용 안 한다는 말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냐하면 시험에서 만약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 이 말이 나오면 부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어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살 때 자기 자본은 4억, 은행에서 부채 타인 자본을 6억을 이용해서 이 건물을 샀어요. 이때 은행 이자율은 10%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을은 부채를 이용했습니까? 네. 그렇죠. 을은 부채를 사용했다. 을은 부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차이점은 단지 뭐만 있어요? 부채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 똑같은 건물이야. 똑같은 건물. 자, 요 경우에 먼저 총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을 때 첫 번째 총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자, 총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네,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죠. 네, 곱하기 100 하면 20%입니까? 네, 20%예요.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 얼마죠? 10억이죠. 순영업 소득 2억 빼기 이자잖아요. 근데 대출 받은 게 없으니까 이자가 없겠죠.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네요. 20%. 자,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 부채를 이용하지 않으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다? 같네요. 부채를 이용 안 했으니까. 왜? 총 투자액이 곧 자기 자본이잖아. 그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이용했습니다. 자, 이때 총 수익률 한번 볼게요. 자, 총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도 총 투자액은 10억이에요. 총 투자액은 똑같아. 순영업 소득 2억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채를 사용하지 않든 부채를 사용하든 총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네, 총수익률은 변화 없어요. 총수익률은 변화 없다. 총수익률 변화 없다. 총수익률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총수익률은 안 변해요. 총수익률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살 때 내 돈으로 살 거냐, 은행을 이용해서 부채를 이용해서 살 거냐 관계없이 총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총수익률은 안 변해. 총수익률은 변하는 게 아니야. 왜? 총투자액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분자가 다 순영업 소득이기 때문에 총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 그죠? 4억. 순영업 소득 2억이죠. 자, 이자 빼야 됩니다. 자, 부채가 6억인데 이자율이 10%잖아요. 그럼 이자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다. 가치 상승분 없으니까 더 할 게 없고요. 여기에 대한 곱하기 100이네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 계산기가 좀 있으시면 좋아요. 2억에서 6천 빼면 1억 4천이죠. 1억 4천 나누기 4억 하면 0.35. 35%다. 35%.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그대로입니까? 변했습니까? 변했네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다? 같다. 첫 번째 알아야 될 내용. 자, 부채를 사용합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총 수익률은 변화가 있다 없다? 부채를 사용하더라도 부채를 사용하지 않든 부채를 사용하든 총 수익률은 변화가 없다. 근데 부채를 사용하니까 뭐가 변하더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하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부채를 사용하지 않으면 총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다.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한 거. 왜? 총 투자액이 곧 자기 자본이야. 부채를 사용 안 했다는 얘기는 총 투자액이 곧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 그렇잖아요. 부채를 사용 안 했다는 거는 자기 자본 자체가 곧 총 투자액이니까 총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같지? 그렇잖아요. 자, 이제 부채를 사용했어요. 부채를 사용하더라도 총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해요. 어차피 총 투자액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똑같단 말입니다. 변화 없다. 그런데 부채를 이용하니까 뭐가 바뀌더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더라. 됐어요? 자, 이처럼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하여 어떤 게 변한다?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이용해 가지고 뭐가 변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또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여기 아까 지워버렸나? 알겠네요.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 변하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총 수익률이 변한다 그러면 안 돼요. 부채를 이용해도 총 수익률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뜻 봤어요. 의미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지렛대 효과의 종류 한번 볼게요. 지금은 지렛대 효과의 뜻 봤고 지렛대 효과가 뭐라고요? 부채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요. 부채를 이용했어요. 부채를 이용했어. 그럼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게 지렛대 효과라면서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했어요.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됐다? 올라가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또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이제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감소.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 변한다는 게 뭡니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걸 지렛대 효과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때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정의 지렛대 효과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부채를 이용했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했어. 네, 부의 지렛대 효과라 그럽니다. 뜻 아셔야 돼요. 그럼 조금 전 경우는 보세요. 아까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였는데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됐습니까? 그럼 저거 무슨 효과야? 그렇지,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우리가 부채를 이용하는 이유는 부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한 걸까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불러요. 사실은. 하지만 이 뜻도 아셔야 됩니다. 부도. 여러분 우리 갭 투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지렛대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갭 투자가. 자, 부채를 이용했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안 변해.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대로야. 그러면 부채를 이용했는데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지렛대 효과입니까? 지렛대 효과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이용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그럽니다. 뜻 알아야 돼요. 뜻 알아야 돼. 뜻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정의 지렛대 효과는 그럼 언제 발생할까 이 말이야. 자, 부채를 이용했을 때 어떨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고 어떨 때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고 뭐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발생 조건이에요. 발생 조건.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요. 총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 즉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해요. 자, 총 수익률이라는 건 총 투자액에 대한 수익률이잖아요. 자, 여기가 20%였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이 건물을 사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총 수익률이 20%야. 근데 은행에 가봤더니 은행 이자가 몇 프로다? 10%거든요. 그러면 내가 총 수익률 20%에서 은행 이자 10%를 내고도 남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리면 자기 돈은 많이 들어가, 작게 들어가? 자기 돈은 적게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싸니까 이자를 낼 능력이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부채를 이용하면 내 돈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내가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요. 요 경우에는. 요 경우 한번 봅시다. 요 경우. 총 수익률이 얼마였습니까? 20%였죠? 맞아요. 총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돈으로 다 투자할까? 아니면 부채를 좀 이용할까?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 가봤어. 은행에 갔더니 이자율이 몇 프로야? 10%야. 총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가 싸네? 그럼 내가 은행을 한번 이용해 볼까 해서 이용한 거예요. 이용했더니 이용 안 할 때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왜?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이 작아지잖아. 자, 여기서 부채를 한번 더 이용해 볼게요. 제가 그럼 부채를 더. 아까 6억 빌렸죠? 8억 빌렸다 해봅시다. 부채를 더 이용해 봤어요. 그럼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가요? 2억 들어가. 자기 자본 2억만 있으면 돼. 이런 게 갭 투자야. 자기 자본 2억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해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2억. 그럼 총 수익, 순용소득은 변화가 없죠? 근데 뭐가 달라져? 이자가 바뀌겠네. 이자 얼마입니까? 8천만 원. 그럼 2억에서 8천 빼면 1억 2천. 1억 2천에서 2억 나누면 60%가 되죠? 자, 부채를 더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다. 정의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도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만약에 총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작아. 이 말은 총 수익으로도 은행 이자를 못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부채를 이용하면 당연히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자꾸 줄겠지. 안 그래요? 수익 나면 은행 돈 갚기가 바쁘잖아요. 내 수익이 없어져 좀 줄어들어요. 그럼 계속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 망하겠지. 파산. 당연한 거죠. 그러면 중립적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요? 같을 때. 총 수익률하고 저당 수익률이 어떨 때? 같을 때. 발생 조건까지도 시험에 물어보고 있다. 발생 조건까지도. 같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뜻하고 같이. 됐어요?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걸 배워보니까 부채를 이용하면 은행 이자보다 총 수익률이 크기만 하면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뜻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은행에 돈만 빌리면 되겠구나. 집에 가서 이제 야, 돈 빌리러 다니자. 무조건 빌려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부채를 이용하면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틀림없어. 그거는 틀림없어. 그런데 부채를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돈을 못 갚을 위험도 커질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 282페이지예요. 그 위험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거 별표 할게요.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이 무슨 말이에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이래도 되나요? 네.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이래도 됩니까? 네. 됩니다.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이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이라는 말은 다 부채를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달라? 대부 비율은 아까 총 투자액에 대한 부채.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대부 비율이 커지든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부채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 금액 대의 차입 비율이 클수록, 이 말을 이렇게도 바꾼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부채 비율이 클수록, 대부 비율이 클수록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야? 그 말이 부채,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얘기야. 맞아요? 부채 비율이 클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집니다. 그게 정의냐 분야의 차이일 뿐이야. 정의냐 분야의 차이일 뿐이야. 만약에 총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정의 지렛대 효과가 커질 거고, 총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작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지. 무슨 말 하겠어요? 어찌됐든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져요. 아시겠죠?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하지만 금융상 위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커진다. 즉, 그 뒤에 말이 중요해.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도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커지는 게 뭔데? 돈을 많이 빌릴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 안 하고 집에 가면 무조건 돈 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번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물어봐. 그래서 이거 얘기 안 해주면 큰일 나거든. 자, 3번 보세요. 이 지렛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를 끼고 집 사는 거예요. 전세 안고 주택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 일종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까지 설명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